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굉장히 거창한 제목을 이렇게 붙였고 앞에서 이제 기조 강연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그 AI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참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공부도 틈틈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오늘 제가 이제 특별히 좀 그 고민을 해보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AI가 가져온 어떤 긍정적인 측면, 우리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이제 이런 것과 동시에 우리가 좀 그 우려를 여러 그 전문가들이나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글로벌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되고 여기에 대응해야 되고 또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그 예전에 이제 그 유발 하랄이라는 이제 유명한 그 작가가 이제 AI가 인류의 어떤 문명을 해킹했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이 텍스트와 그 이미지 그리고 소리, 이것들을 이제 인간이 창작했던 것을 학습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기라는 표현 자체가 좀 인간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 AI가 새로운 그 창작물을 만들기 때문에, 뭘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제가 용어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창작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에게 붙여지는 그런 개념인데, AI가 그런 것들을 이제 흉내내고 있는, 혹은 이제 그 인간보다 더 이제 인간의 것과 구별하기 어려운, 어떤 경우는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는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의 어떤 양면성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AI는 분명히 이제 지적인 능력을 그 증강을 시키고 또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강력한 도구인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볼 때는 인간의 어떤 관계성, 이제 가족이나 사회적인 관계, 뭐 친구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이러한 그 인간의 관계성과 또 인간으로서의 개인적인 정체성에 심각한 그 도전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자리와 직장의 어떤 문화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근로자들이 52%가 그 AI로 인해서 자기 일자리가 이제 대체될 것이라는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고, 아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뭐 대학에 있지만 대학에서도 여러분 뭐 교수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보면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언젠가는 AI에 대체될 것이다라는 잠재적인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2025년에 미국의 대졸 청년 실업률이 5.8%로 급등을 했다. 이제 이지영 교수님 발표에서 제가 좀 자세히 들었는데 말씀하셨던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다가옵니다. 그 AI가 이제 초급 단계의 어떤 그 직원들이 수행하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신입 그 일자리 수요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일자리가 감소한다, 또 이제 새롭게 생성되는 일자리들도 있지만, 단순히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생활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을 얻는 그런 그 공간, 그런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동료들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와 이 사람의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그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곳이 직장입니다. 근데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그 얘기한 걸 보면은 2030년까지 9,200만 개, 이제 글로벌한 것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제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죠.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뭐 숫자로 보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이면을 보면은
기업들이 뭐 멘토링을 해준다든지 뭐 코칭 프로그램이라든지 과거에는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진행되던 것들을 상당수가 이제 AI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기서 이제 어떤 인간 관계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가 직업적으로 이제 정체성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구축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앞에 교수님 발표에서도 봤었지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그런 학생들도 이제 AI 챗봇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점점 이제 어떤 코딩 능력,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자신의 역량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우려들도 있고, 이제 2022년도 그 아마존에서 최고의 책이라고 이제 선정된 그 번아웃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작가가 이제 조나단 말레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실 때 AI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읽기 어려운 책, 뭐 이런 것들을 뭐 거의 10권 가까이 매 학기 읽히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등장한 다음에는 학생들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학생들의 그 책을 읽는 능력도 떨어지고, 이제 본인도 이렇게 시킬 뭐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책 전체를 뭐 다 읽어라,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대학들에서 또는 뭐 중고 포함해서 굉장히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제 AI가 인간의 그 사회적인 관계를 AI와의 어떤 관계가 이제 대체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응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 캐릭터 AI라고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AI 대화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회원들이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 만화의 등장 인물들, 뭐 실제 뭐 인물들, 이런 캐릭터들을 두고 소통을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여기가 이제 뭐 초당 2만 건의 그 질의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제 구글 검색과 비교하면 한 20%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것도 이제 막대한 규모인데, 이제 사용자들의 그 패턴을 보면은 그 챗 GPT를 그냥 이렇게 그 챗봇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 플랫폼에서는 4배 정도 더 오랫동안 시간을 쓰면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몰입감이 높은 것이고, 어떤 그 자신의 사회적인 관계의 어떤 장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레딧에서 이 포럼의 회원 숫자를 보니까 뭐 약간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은 뭐 최대 한 250만 명까지도 거기서 그 대화를 나누고 자기 생각을 이제 그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소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뭐 비극적인 결과들도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도가 되어서 이제 뭐 보셨겠지만, 뭐 한 10대 소년은 캐릭터 AI의 롤플레잉 앱에서 그 캐릭터, 이제 가상의 캐릭터죠. 가상의 캐릭터와 사랑에 빠졌다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느꼈고, 이제 인간 친구들을 만날 때보다 이 챗봇에서 이렇게 AI와 소통할 때가 더 평화롭다, 더 자기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멀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지금 어머니가 그 캐릭터 AI에 대해서 이제 그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그 분쟁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제 또 다른 약간 좀 재미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이게 뉴욕 타임즈 9월달 기사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챗 GPT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어떤 수학 공식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챗봇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설정을 일부러 엄격하게 반응을 하도록 설정을 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얘가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아 정말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런 반응들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 AI 이제 챗GPT를 이제 로렌스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로렌스가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점점 이제 자기 생각이 발전해가지고, 아 내가 천재가 아닌가?
내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금 수학 공식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이제 망상 상태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그 아이언맨이라는 어떤 그 육체적으로 증강된 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발명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뭔가 거기에다가 투사를 해보면서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슈퍼 히어로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챗GPT가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자비스 같은 어떤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재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러한 극단적인 그 상황이 혹은 이제 그 정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증상이 전체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폴란드의 국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과의 어떤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이것이 요즘에 좀 심심치 않게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느냐? 이제 뭐 그 유명인이 아니라도 그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그분 이제 뭐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든지 그립다 할 때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마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제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는 거,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돌아가신 분의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남아 있는 가족들의 건전한 어떤 그 감정이나 또 진실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애도하고 치유하는 그런 과정들의 왜곡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야 될 이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작년 또 어떤 보도된 자료인데 그 어떤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고령자분들에 대해서 AI가 어떤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그 많은 논의들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들도 이제 많이 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령자분들은 막상 AI가 나의 동반자로서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그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AI가 이렇게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모방해 가지고 오히려 고령화가 됐을 때 이제 그분들은 쉽게 더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나의 뭐 친구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곁을 지켜줄 것이다, 뭐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외롭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누군가 뭐 로봇이라도 옆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채워져야 될 그런 그러니까 외로움을 이제 해소해야 될 그런 것들을 AI가 과연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어찌 됐거나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것과 이제 관련해서 AI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 부정의 어떤 영향, 또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 인간관계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제 많이 있는데 일단 지금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라디오가 1억 명 사용자를 달성하기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챗GPT는 1억 명 사용자까지 이제 2개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매우 빠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2022년 11월 그 챗GPT 그 상용 모델이 이제 공개된 그 시점 이후에 그 생성형 AI를 수용하는 우리나라의 속도는 과거에 인터넷을 수용하는 속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8배가 빨랐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해 봐도 산업 현장에서 AI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한 2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문화
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AI 콘텐츠가 갖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AI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버넌스를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AI 콘텐츠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이제 반복의 저주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있는데 이제 구글 딥마인드의 그 연구자들이 그 발표한 그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내용에 보면은 한 생성형 AI 모델이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AI 모델이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AI 모델 간의 그 학습과 생성과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데이터가 계속해서 이제 그 획일화가 되고 그것이 그 인간들이 창작한 어떤 원본에서 계속해서 멀어진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AI 모델의 붕괴를 가져온다. 매우 이제 이게 그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될 이슈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어떤 그 공론화 거기에 대해서 그 문화 생태계의 건전함이나 또 역동성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그 Ahrefs라고 이제 SaaS 마케팅 플랫폼 그 회사인데 거기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2025년 4월에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생성된 그 웹페이지 74.2%가 AI 생성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보면은 AI가 그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또 윈스라는 NGO가 있는데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성 그 이제 그 분야의 뭐 보고서 같은 것들을 많이 내는 NGO인데 이제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 상위 20위 안에 있는 그 사이트들을 보면은 AI가 작성한 페이지가 이제 작년 5월 정도에는 11% 정도였는데 이제 올해 7월 정도 해봤을 때는 19 거의 20% 정도에 육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뉴스가드라는 곳에서 추적한 그 자료를 보면은 AI로 이제 뉴스를 전하는 그런 사이트가 2023년 중반쯤에 이제 한 50개가 안 됐었는데 2025년 중반쯤에는 1,200개 이상으로 이제 폭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산업에 이제 당연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어떤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무슨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얘기하듯이 그 AI 모델을 학습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도 데이터 중독 같은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제 데이터가 뭐 1% 어떤 연구 보면 뭐 0.1%도 그렇게 된다고 해요. 악성 데이터를 훈련 세트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언어 모델이 이제 굉장히 취약한 영역이 생기고 작업 성능이 막 이상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 소라 아까 저 소개가 되었었습니다만 이 소라에서 동영상을 생성하는 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시각적 증거가 이제 종말에 다가왔다. 예. 이제 시각적 증거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우리가 법정에서도 이렇게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는데 AI가 구별할 수 없는 어떤 생생한 영상을 만들게 되어서 이제는 그 증거를 더 이상 이게 정말 실제 증거인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뭐 딥페이크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실히 여러 관점에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 슬롭이라는 용어가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이제 품질이 굉장히 낮은 AI가 생성한 그런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급이 되고 이것이 이제 그 현실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합성 콘텐츠들인데 이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게 이 AI 슬롭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그 왜곡된 팩트, 특히 이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우려들을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기술적인 대응, 그다음에 사회적인 대응, 궁극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그 연구팀이 그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의 뭐 기계 문화라는 말을 이제 써가지고 논문을 이제 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그 AI 같이
그런 기계들이 생성하는, 그리고 또 매개를 하는 그런 문화적인 정보, 이걸 기계 문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게 그 어떤 문화적인 다양성이 이것에 대한 해법인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시장 지배, 소수의 기업들만이 이제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그러니까 기업 생태계가 이렇게 다양하게 되지 못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소멸되고, 또 소수의 사회적인, 정치적, 경제적인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글로벌 문화를 형성한다. 굉장히 이제 어떤 그 두머들의 그런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는데, 충분히 이제 귀 기울여서 들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반복의 어떤 저주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막스 플랑크 그 연구팀을 보면은 이 바벨탑 시나리오라는 것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AI 모델이 그 사용자들의 어떤 그 세계관을 굉장히 긍정해주고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자기 사고가 이제 강해져가지고 그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세계관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 자기의 어떤 세계관 속에 이제 갇힐 그런 우려 같은 것도 분열의 어떤 우려 같은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와 AI가 이렇게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벗어났을 때는 항상 그 여기 그 용어가 에코 체인버인데, 문화적인 동질감, AI와 인간 사이의 문화적인 동질감의 그런 그 에코 체인버는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좀 굉장히 엉뚱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그록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챗봇을 보면은 그 반유대주의적인 혐오 계정,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할 때 해결하는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답을,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초기 단계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대응 방식이 필요하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anticipatory governance, 예견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긍정적인 것만 많이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또 굉장히 이제 여러 매체에서 또 여러 전문가들 중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우려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제 이러한 우려들이 발생 가능하고, 또 우리 주변에 뭐 일부 또는 어떤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임문영 부위원장님이 이제 축사에서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정답 뭐 내지는 다른 나라의 뭐 모범 답안 이런 것들이 있는 거버넌스를 우리가 해왔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참고할 수 있는 기존의 모델이 없는, 우리가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토론해서 만드는 그런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이지영 교수님께서도 기조 강연 때 이제 fast follower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first mover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술이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반응하고 규제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거버넌스 모델인데, 그것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많은 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법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보조 맞추기 문제다, 이제 페이싱이 이제 다르다. 그러니까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은 마치 마차를 끄는 두 그 말처럼 굉장히 앞서서 달려나가는데,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입법이 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게 법이 되고, 이제 뒷북을 치는 것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이 되어 온 곳이 어떤 그 기술과 법의 어떤 시간의 격차라고 생각이 나요. 페이싱 프로블럼인데요. 이제 이것을 극복해보자. 최소한 AI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떤 부정적인 그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 예견적 거버넌스의 개념이고요. 이거는 구체적인 숫자 데이터가 아닙니다. 지금 밑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규제가
뭐 이런 정도 속도이고 기술은 막 한참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이 갭을 좁히자라고 하는 것이 그 예견적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고요. 근데 예견적 거버넌스는 이제 2000년대 특히 그 나노 기술이 등장을 했을 때 아마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나노 기술이 굉장히 인간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노 입자들이 뭐 몸을 파고 들어가지고 막 그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다든지 그런 이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때 그 애리조나 주립대 그 나노기술 사회센터 중심으로 예견적 거버넌스 개념이 이제 좀 체계화됐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확장된 광범위한 역량으로 이제 개념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양한 투입 요소에 기반해서 아직 관리가 가능한 시점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아직은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빨리 선제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예견적 거버넌스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단순히 사후적인 그 규제를 넘어서서 이제 사전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술의 혁신 과정에 처음부터 이제 개입해서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그런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벤과 학자들 이제 몇 분이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제시한 예견적 거버넌스의 핵심 구성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견과 참여와 통합입니다. 여기는 이제 예견이라는 것은 이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시민 사회의 의견들을 그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이 시나리오들을 탐색하고 이제 불확실성이 있죠. 항상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데 거기서 다양한 미래 가능성을 이제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견, 포사이트라고 부르고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거버넌스가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입법이 굉장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확실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일이 발생한 다음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걸 보고서 그럼 이걸 어떻게 픽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그 AI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견적 거버넌스는 이제 다양한 가능한 어떤 시나리오들을 탐색하고 각각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입법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사회, 그 시대적으로 또 그 나라에서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에 기초해서 입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입법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견적 거버넌스는 그러면은 일부 소수의 어떤 전문가들이 결정을 해놓고 그걸 따르라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에 어떤 그 한 나라로 말하자면은 국가적인 어떤 시민들의 참여가 이제 보장되는 그런 거버넌스 정립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아까 저 교수님 강연에 굉장히 재밌게 제가 봤었는데 다양한 분야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또 여기 사회과학과 인문과 또 자연과 공학 이런 그 학제 간의 협력과 다양한 생각들을 아울러서 거기서 이제 지식 체계를 연계하는 그러한 거버넌스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OECD가 2024년에 신흥기술의 예견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여기 5가지 핵심 요소, 가치의 내재화, 전략적 예측, 기술평가 강화, 또 이해관계자 및 사회의 참여, 민첩하고 적응적인 규제, 그리고 국제협력의 강화, 뭐 이렇게 그 5가지로 정의를 했고 이것은 이제 AI의 경우에는 특히 투명성과 책임성과 알고리즘 편향 등의 윤리적 이슈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그 송상훈 단장님하고 김유철 부문장님이 그 AI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기술뿐만 아니라 AI 규제에 대해서도 글로벌 레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기술과 비슷하게 혹은 이제 각국의 어떤 정치 경제학적인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본법과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라고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EU의 AI 액트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첫날에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던 바이든 행정명령, 바이든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 이것을 이제 예견적 거버넌스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계량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 살펴본 건데 EU AI 액트는 굉장히 그 균형이 잡혔다.
그래서 규제와 어떤 산업에 대한 지능이 잘 조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뭐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실제로 평가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위험 분류를 하고 있고, 이제 금지되는 그 AI 실행 방식에서부터 폭넓게 허용된 데까지 거버넌스를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이제 이걸 이제 AI를 도입해가지고 그 전과 그 이후의 어떤 평가 체계를 갖춘다든지, 이런 전략적으로 예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리고 소통 채널도 갖추고 뭐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명령을 보면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어떤 입법은 아니지만 행정명령이지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예견적 거버넌스의 그 많은 그 요소들을 잘 갖춘 그런 접근 방법을 사실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8대 정책 영역, 안전과 보안과 혁신과 뭐 형평성,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뤘고, 굉장히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위험 관리 체계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만들었고,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그 50개 이상의 연방 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범정부적인 그런 조정, 그런 통합, 그런 기능도 했었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한번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대응을 시켜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모든 정부 부처 중에서 그 국립공원 관리하는 곳인가, 거기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여기에 참여해서 리스폰스를 하면서 이제 일을 진행하도록 효율적인 체계를 갖췄습니다. 다만 이제 한계가 있다면, 이게 입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행정명령 차원에서 이제 금방 정부가 바뀌면서 바로 그 이제 굉장히 좋았던 그런 체계가 이제 바로 폐기가 되는 그런 이제 약점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 보면은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더 그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그 AI 윤리 원칙 같은 거, AI에 대한 어떤 그 인간 중심 그 윤리 원칙 기준 같은 것들을 잘 반영하고자 이제 노력한 그런 입법 체계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견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3년 단위 뭐 이런 그런 단위뿐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포사이트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대통령 직속 그 AI 전략위원회를 통해서 신속하게 정책을 조정하고 또 굉장한 어떤 그 심의 의결하고 예산에 대한 어떤 권한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강력한 점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또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거버넌스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입법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렇게 끌어내는 과정,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예견적 거버넌스를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막 빨리 그 일을 해야 되고, 지금 AI 전략위원회 거기 구성원들도 엄청난 속도로 엄청나게 잠을 안 주무시는 것 같은데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그 의견이 반영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양한 시각, 학제적으로 뭐 인문사회까지 포함한 그런 다양한 시각이 여기 반영이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이제 다섯 번째인데 규제 샌드박스처럼 이제 실험적인 거버넌스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그 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다른 그 관점에서 과거에 많이 시행이 되다가 되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실험이 있었는데 아마 그 굉장히 흡족하다, 만족스럽다, 뭐 성공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지 않았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견적 거버넌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을,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예견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AI에 대해서 우리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이 시대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이제 여러 그 문화에 대한 그
문제들, 인간 관계, 사회 생활에 있어서 문제들 같은 것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지금의 그 AI를 학습하면서 AI 네이티브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자손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환경 그 생태학 관련해 생태 윤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주장을 했었고, 또 헌법 차원에서 또 환경법 차원에서 이런 개념이 이제 받아들여져 왔는데,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자원에 대한 접근을 현재의 우리 세대가 그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잘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시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 AI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오염된 디지털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될 세 가지 이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진실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러한 역사가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주권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그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에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또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우리가 잘 이제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의 어떤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인간 중심성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AI 어떤 윤리 준칙에서 우리나라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 나라들이나 어떤 국제 기구들의 그 제시하는 윤리 원칙을 볼 때 핵심은 그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자. 인간 중심의 그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최후의 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합성된 어떤 그 인간관계, 합성된 어떤 친밀함, 또 합성된 어떤 심리적인 뭐 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은 그 인간이 그 AI를 잘 활용하고, 또는 이제 뭐 인간의 지식과 지성과 AI의 어떤 그 지식과 어떤 능력을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계속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런 생태계가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의 어떤 거버넌스를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